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제 어머니 재혼식입니다. 그 순간 식장 문 앞에 선 사람을 본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어머니와 이혼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훈입니다. 올해 52살입니다. 평생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를 어머니의 황혼 재혼식 날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69살이 된 어머니는 30에 가까운 세월을 홀로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와 이혼한 뒤 저와 여동생을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셨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에서도 일하셨고, 식당에서도 일하셨고, 청소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젊은 시절은 물론이고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엄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같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둘만 잘 되면 된다. 이 나이에 무슨 행복이냐. 그러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소개하셨습니다. 지훈아. 같이 인사할 사람이 있다. 처음에는 많이 놀랐습니다. 어머니 곁에는 온화한 미소를 가진 한 남성이 서 계셨습니다. 72의 김영수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 역시 오래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분이셨습니다. 두 분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알게 되셨고, 같이 도시락을 만들고,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니며 봉사를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아저씨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억지로 꾸민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오랜 상해 끝에 두 분의 재혼을 축복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엄마 인생을 사세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참 동안 울기만 하셨습니다. 너희가 허락해줄 줄 몰랐다. 정말 고맙다. 재혼식은 가족들만 모여 조용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하얀 꽃으로 장식된 버질로드, 은은한 피아노 연주, 손주들은 직접 만든 축하 카드를 들고 뛰어다녔고, 친척들도 오랜만에 환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될 김영수 아저씨는 긴장한 얼굴로 넥타이를 몇 번이나 고쳐매고 계셨고, 어머니는 순백색 한복을 입으신 채 거울 앞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예뻐. 제가 웃으며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예쁘긴. 창피하다. 하지만 얼굴에는 20살 신부 같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예식을 시작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예식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한 노인이 숨을 몰아쉬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동생도 제 옆에서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제 아버지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고 믿었던 사람. 오늘만큼은 절대로 나타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식장 안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신랑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꽃다발을 든 손을 떨며 그 자리에 굳어버리셨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버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오셨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에는 이상하리만큼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눈빛을 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어머니의 행복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돌아가세요. 오늘은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평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머리는 거의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변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울리고 어린 저와 여동생을 남겨둔 채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오늘은 안 됩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도 모두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신부 대기실 앞은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여동생도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돌아가세요. 엄마 이제 겨우 행복해지려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두 손을 모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딱 5분만 시간을 주면 안 되겠니?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사과는 지금 하실 게 아닙니다. 엄마는 평생 충분히 힘들었어요. 그 순간 신랑이 될 김영수 아저씨가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아저씨는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전 남편입니다. 순간 주변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재혼식을 막으러 온 건가? 왜 하필 오늘이야? 어머니가 또 상처받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멀리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품속에서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꼭 쥔 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전해드리고 갈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재혼을 반대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랑을 노려보지도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영수 아저씨가 조용히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훈 씨, 잠깐만요. 아저씨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은 사과하러 오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셔서 그래요. 우리 엄마를 평생 울린 사람이에요. 아저씨는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신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께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날 아닙니까?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어머니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다리로 어머니 앞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장 안에서는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바닥에 이마가 닿을 만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평생 당신을 너무 많이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식장은 다시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짜 이야기는 아버지가 손에 들고 있던 오래된 갈색 봉투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식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만 끝까지 읽어주면 그걸로 됐습니다. 어머니는 선뜻 봉투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손끝이 심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떠오른 듯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상처,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흘렸던 눈물, 수없이 원망했던 시간들이 모두 그 봉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신랑 김영수 아저씨가 조용히 봉투를 받아 어머니께 건네드렸습니다. 선생님, 오늘이 아니면 평생 못 들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과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펼쳐진 것은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날짜는 30년 전.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해였습니다. 병명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의 소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생명이 위험할 수 있음. 순간 저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이름은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이게 고장난 게 아니죠?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나는 오래 못 살 줄 알았다. 식장 안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번에는 빚독 촉장이었습니다. 은행, 보증 채무, 사채까지. 금액은 당시 기준으로도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여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 사업 보증을 섰다. 모든 게 무너졌다. 집도, 재산도, 희망도. 그 짧은 말 속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까지 생겼다. 그때 의사가 말했다. 몇 년을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평생 알고 있었던 이야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말에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쁜 사람이 되기로 했다. 순간 식장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곁에 있으면 빚쟁이들이 찾아올 거였다. 병원비도 감당 못했다. 너희까지 모두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편지를 들고 그대로 굳어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걸 알았다. 그래야 새 인생을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일부러 끝까지 나쁜 남편인 척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원망만 했던 사람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떠났다는 걸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셨습니다. 편지 첫 줄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이 나를 평생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그 아래에는 눈물 자국이 번진 글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만은 당신 곁에서 행복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나는 나쁜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당신만은 살아남아 주세요. 편지를 읽던 어머니의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작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저와 여동생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아버지를 이해하는 날이 오기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도 여동생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크게 놀라게 할 마지막 진실은 아직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한마디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천천히 웃어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은 오지 않으려고 했다. 끝까지 그냥 멀리서 축하만 하고 돌아가려고 했다. 식장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였습니다. 발급 날짜는 불과 열흘 전.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진단서를 받아 읽으셨습니다. 순간 손에서 종이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여동생이 급히 주워 읽더니 그대로 입을 막았습니다. 말기 췌장암. 그리고 의사의 소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상 생존 기간 36개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내 엄마가 생각났다. 식장에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행복하게 사는 걸 한 번만 보고 싶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꼭 한 번은 하고 싶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쌓여있던 원망과 미움, 억울함과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울먹이며 물으셨습니다. 그때 한마디만 했어도 같이 버틸 수 있었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당신 성격을 내가 알잖아. 내가 아프다고 하면 평생 내 옆을 떠나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당신 인생까지 끝나는 거였다. 그 말에 어머니는 얼굴을 감싸고 오열하셨습니다. 저도, 여동생도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신랑이신 김영수 아저씨가 천천히 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화를 내실까? 혹시 식장을 나가 달라고 하실까? 하지만 아저씨는 뜻밖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조용히 손을 내미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제가 이분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식장 안에서는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원망만 했던 사람이 어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답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원망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고 오랜 세월 끝에 찾아온 작은 용서도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결혼 반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버릴 수가 없더라. 이제 정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반지를 어머니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마지막 순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예식을 마치고 식장을 떠나려던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쥔 채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저와 여동생은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19에 신고하는 사람, 의자를 치우는 사람, 울음을 터뜨리는 친척들. 조금 전까지 축복으로 가득했던 예식장은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해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고 저와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김영수 아저씨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앞. 우리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원망만 했던 사람이었지만 막상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미움보다 안타까움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조용히 나왔습니다. 가족분이시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산소 호흡기를 한 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힘겹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어릴 적 저를 안아주던 아버지의 손이라는 사실이 늦게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미안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 저도 죄송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드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동생도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우리 남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정숙 씨,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이번에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많이 웃으세요. 어머니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참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요. 그 한마디에 아버지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제 손을 김영수 아저씨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아저씨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이 함께 지켜오신 가족, 제가 끝까지 소중히 품겠습니다. 그 약속을 들은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작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지만 뜻밖에도 오래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분은 늘 가족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이들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점심도 제대로 안 드시면서 아이들 학원비 걱정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곁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멀리서라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에는 해마다 제 생일과 여동생 생일이 적혀 있었고, 오늘은 30살이 되었겠지. 딸아, 생일 축하한다. 멀리서라도 건강하기만 해다오. 라는 짧은 메모가 빼곡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도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끝내 전하지 못한 사랑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머니와 김영수 아저씨는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웃음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가장 앞자리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와 함께 아버지의 작은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사회자는 잠시 묵념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하객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도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도 편히 쉬세요. 나도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예식이 끝난 뒤 김영수 아저씨는 사진 앞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조용히 남기셨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식장에는 눈물이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오해가 풀리고 원망이 용서가 되었으며 미움이 이해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저와 여동생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살다 보면 진실은 너무 늦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전해진 진심은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상처 입은 시간을 치유하며 남은 삶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끝날 수 있습니다. 인연도 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마음만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날 어머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고 저는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을 모두 이해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황혼의 재혼식이 우리 가족에게 남겨준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